이거 날이 벌써 어두워졌네요. 바깥에 보니까. 그래서 불 켰는데, 저는 모르겠어. 그냥 대충 할래요. 음, 이번엔 이어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봤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 보고서,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나름 개인적인 제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올리려고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맞다. 그 단점 중에 정당의 그 수뇌부들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못하고, 그러면은 정당의 수뇌부들이 이제 자기들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쓰게 되고, 뭐 독재하는데 쓰이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이게 좀 슬픈 일인데, 이미 그러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솔직히 말해서 거대 정당 공천 빼놓고서 의원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10명 나올까? 정말 그 정도면 뭐 정말 국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되시는 그런 의원들이신 건데, 거의 기회가 되면 이제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 그런 수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당연히 당대표나 뭐 이런 분들, 그 당내 높으신 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혹은 뭐 100%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걸 하면 당 대표가 뽑는 의원이 뽑히게 되지, 국민이 뽑는 의원이 뽑히지 않게 되지 않냐라는 말은, 어, 진짜 반만 맞다. 좀 더 나가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 이거에 가까워요. 이미 옛날부터 당 대표한테 공천 받아서 가야지만 뭐 희망이 있었던 판에, 형태가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당 대표한테 눈치 봐야 되는 제도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죠. 그쪽 문제로는. 뭐 그 외에는 보니까 뭐 좌파 정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좌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다, 뭐 밀어주는 그런 거다라고 뭐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뭐 이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이 비민주주의적이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납득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부 제가 이게 오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다만 그 결과물로서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사실 이미 알릴레오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서 중복되는 거긴 한데, 이미 다른 당들은 당내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리스트를 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유한국당 빼고. 그래서 뭐 약간 놀리는 식으로 자유한국당만 그거 바꾸시면은 아무 걱정 없게 되니까 바꾸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가장 큰 건 결국은 이제 좌파의 세력이 커지면 좌파들이 뭐 북한에다가 퍼주기 혹은 북한의 적화 통일에 막 일조 이바지를 하고 막 종북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종북 글쎄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라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이다? 종북 시선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좀 북한에 친하게 가자라는 주의신 건 확실해요. 그건 맞는데 막 적화 통일을 원한다? 모르겠어요. 진짜로 적화 통일을 원하시는 건가? 그분의 행동이?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뭐 트럼프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올릴까? 일단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사실은 그 가장 큰 문제시되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문제시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처럼 돌아가지 못했다는 제일 큰 문제점이니까요. 뭐냐면 원래대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쥐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리스크가 없다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 대표성의 상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제나 저제나 똑같아요. 바뀔 게 없어요. 그냥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 길 멀었네요. 훨씬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면 순수하게 제도의 안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안전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제도가 그 제도가 돌아가는 방식이 국익에 좋은가 나쁜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혹은 정치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 좀 따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유리한 건 확실하죠. 왜냐면 이게 사표 발생이 안 돼요. 전체에서 비율대로 잘라가지고 전부 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 의석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투표를 하는 것 경우에는 이제 사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싫으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자유한국당이 싫으니까 자유한국당 개가 되는 게 싫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 이렇게 되니까 군소정당은 이제 길을 필 수가 없지. 근데 그러면 군소정당이 길을 피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나쁠 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러니까 기존 제도에서 당대표 같은 경우가 힘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공천 힘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경우 이유는 결국은 방금 말했던 공천이 중요한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그 상황 자체가 뽑는 건 국민이 뽑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 당 대표라는 거죠. 그런 좀 기묘한 뭐랄까 변질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완전 비례대표제를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나 지금 그게 아닌 상태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어차피 동일한 거예요. 어차피 동일하게 된 괴이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뭐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그 거대 정당이 각각 100석 이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다른 군소 정당들이 많이 끼게 된다 한다면 한 정당 혼자서의 힘으로 모든 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지금까지는 거의 한 정당이 모든 걸 결정하던지 아니면은 한 정당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당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게 양당제의 문제예요. 이건 솔직히 미국 따라가면 안 돼. 미국의 단점이기도 해. 이건 무조건 내 적을 조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다당제가 되면 이제 유권자도 선택지가 넓어져요. 더 이상 막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다 봤을 때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하고 가장 맞는 정당 하나 그냥 찍는 거예요. 사표가 안 되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찍고 싶은 거 찍고 그리고 결과 나오는 거고. 그러고서 아이씨 뭐 욕하고 뭐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경기 보듯이 우리 하잖아요. 선거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좋은 점은 그 국회의원들 활동할 때도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들은 당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찍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그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국가의 기준에서의 민주주의는 아니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건 아닌데 그 당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이라 해석하면 사상인가요? 그걸 따라가는 인간들의 모임이잖아요. 당이 그 내부에 한정된 선거를 벌여서 그 후보들이 국민에게 선택된 그 정당에게 배정된 그 숫자만큼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당대표에게 물론 그런 건 있죠. 최소한의 사회생활로서 이렇게 서로 잘 지내려고 하고 이게 친하게 하고 뭐 인사하고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옛날처럼 무슨 당대표님이 이제 권력자시고 이런 거에서는 조금 이런 부작용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만 없으면 의원들이 지금까지 당의 의견에만 따라갔어야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 부작용이 사라지면 뭐가 좋으냐면 자기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전 그 진화론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했죠. 정당 내에 있는 인간도 결국은 다 스펙트럼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지식백과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 관련된 걸로 협조를 받은 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고 바른미래당 의원도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자유한국당의 당이 어떤 거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당론에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게 말하기 쉬워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자한당 빼고 다른 당들의 한정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당들이 그 선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당 대표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당 내 선거 같은 걸 통해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게임 안건 내가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보수야. 내가 종합적으로는 보수인데
어떤 안건, 게임 안건에 한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쪽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매번 해쳐모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을,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가장 큰 기조는 하고서 모여있는 정당이 있는 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한 25명, 뭐 자유한국당에서 3명, 바른미래당에서 1명,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섞이는 거야.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분들하고 힘을 합치고, 또 다른 안건에서는 뭐 4대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나는 4대강 유지시켜야 된다, 혹은 나는 4대강 반대한다, 다시 폭파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별개로, 개체로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민주주의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대한민국 그 양당제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어서 두 개의 행정부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부 수반들이 딱 둘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거대한 틀 안에 왕국 두 개 있어서 일단 연맹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그냥 국가를 위한 그냥 국가 정치를 한다, 이런 형태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뀔 가능성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좌파들이 막 독재를 하는 그런 도구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제로는 아니겠네요. 제로는 아닌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원론 같은 거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론 부분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자꾸 이제 좌파 쪽에만 힘을 쏟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 영상은 그냥 페미니즘 할까?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내가 우파에다가 힘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하고도 이제 힘을 합칠 때가 있죠. 보수 유튜버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을 엄청 까시더라고요. 깔만하죠. 깔만해요. 납득도 되고 이해도 돼. 그게 맞는 거지. 페미니즘. 그래도 뭐 일단 페미니즘 다루면서 이제 좌파 한번 까보지 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먼저 말할까? 그래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